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그 뉴스들을 보시면은 기성 언론들, 그러니까 레거시 매체 중에 인제 좌파 매체들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변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과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셨을 때는 사실 얘네들이 그런 태극기 집회에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반대로 보도를 너무 안 해 줘서 문제였지, 당시에 그나마 보도해 줬던 게 TV조선 정도야. 그래서 어떤 우파의 시위 집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각을 안 해 주고 집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진짜 양도 많았고, 사실 뭐 누가 주최한다 이런 개념이 좀 불분명한 이런 부분이었다 보니까, 또 당시에 또 이런 '진짜로 대통령이 탄핵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모두에게는 좀 생소했기 때문에 뭐 그럴 여유도 없었을 수 있겠지만, 주로 보도들이 인제 촛불 집회 위주로만 많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인제 이런 좌파 매체들이 우파의 집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아주 심층 취재도 들어가서 잠입 취재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 근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어쨌든 이 요즘에 와서 이 좌파 매체들이 우파의 집회 문화에 대한 심층 취재 분석들을 많이 내놔요. 근데 보면은 대다수가 의도하는 게 있더라고. 그게 바로 어 특정 기독교 단체가 우파를 잠식했다. 얘네들은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 노출시켜 주면서, 따지고 보면 그게 우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물론 그걸로 돈 버는 그런 이제 튜튜버들이나 특정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매우 큰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인제 우파 진영 자체는 중도층한테 어떤 혐오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적절한 이제 프로파간다가 될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참 나는 인제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됐어.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동원돼 있고 돈을 써서 만들어내고, 여기에 인제 종교가 개입돼 있고, 그리고 그 종교에 저당 잡힌 이런 그 추종자들에 의한 현상이다라는 게 결국 그들의 결론이자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파가 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얘네들이 이제 왁구를 짜 버리니까 거기와 반대되는 우파들의 얘기는 들어주질 않는 거지. 이럼으로써 따지고 보면 그들이 과잉 대표 되고 있다. 그들이 과잉 대변되고 있고 과잉 대표가 되니까 이것이 좀 심각하게 우파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반중에 대한 문제예요. 반중주의라는 것을 마치 어 우파가 막 주도해 가지고 만들어낸 우파의 아주 더러운 음 잘못된 왜곡된 극우 민족주의에 의한 거다라는 또 프레임이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나 관련해서 인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혐중몰이를 한다. 보수의 위험한 도박 중이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혐중을 키우고 있다. 보수의 몰락 원인을 외부의적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라면서 인제 중국 탓을 한다 이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10 배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중국 혐오 목소리가 윤통의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노골적으로 커지는데, 에 온갖 유튜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음모론을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있다. 2030 세대가 뜬금없이 혐중 정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거 뭐 이거 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래요. "부정선거와 함께 반중 혐중 정서가 많다는 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네. 중국은 과거에 우리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서로 간의 윈윈 관계였다면, 지금은 경쟁 상대로 자리 잡았다. 음. 반중은 국가 간의 감정으로 관계 회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혐중은 외부의 적을 만들려는 이데올로기다. 극우 세력이 두 번째 탄핵 국면에서 보수의 몰락 위기를 타개하려 혐중을 악용하고 있다. 음. 북풍이나 종북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젊은 층은 자각하기 힘들어 혐중을 꺼내 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윤통과 여당 일부가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창선 집회에 참여한다." 등등등 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거예요. "위험한 불장난이다." 이런 혐중 전설을 방관하면
중국이 우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10배, 20배의 험한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어 물론 이제 우파 쪽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음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게 우파가 반중 정서를 주도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중, 반북, 반일 정서가 원래 강한 편이었단 말이죠. 그거는 각 해당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때로는 협박도 하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갑질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족적 갈등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가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 그리고 뭐 일본도 혐한이 있고 중국도 혐한이 있고 서로 간에 인제 그런 민족주의에 기반한 갈등 구도는 다 내재돼 있는 거죠. 상존해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론조사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포착된 걸 보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중국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반중 정서가 원래부터 많았던 그런 국민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보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저 글은 보수에서 반중 얘기를 꺼낸 거는 비교적 최근이었잖아요. 비교적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원래 우리 사람들이 반중 정서를 가지게 됐던 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원인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 특히 건드리면 안 되는 민족적 역사를 많이 건드린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요소들 뭐 이런 위안부 문제나 또는 뭐 이런 강제징용 문제나 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야 이거 우리가 사과도 하고 돈도 줬잖아." 이런 쪽이야. 근데 여기서 인제 한국 사람과 약간의 마찰이 있지만 거기서 일본이 멈춘단 말이지. 그 이상으로 나가진 않아. 근데 이 중국 애들은 얘네는 에바세바가 뭐냐면 한복의 저고리도 지들 거야. 김치도 지들 거야. 고구려도 지들 거야. 한국에 뭐 하면 한국 저거 우리 거야. 뭐 이젠 지들이 다 지들 거야. 한국이 뭐 제기만 차도 지들 거야. 한국이 머리 잘라도 뭐 그거 우리 거야. 야 이씨 다 지들 거야. 아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중국이 어떤 자국의 민족성이나 자국의 애국심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구잡이로 퍼뜨렸던 이런 잘못된 다 우리 거고 우리가 원조고 우리가 다 뛰어난 우리가 우월한 민족이다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낸 일종의 동북공정과 거기서 파생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 너무 강하게 박히게 되는 거야. '이 자식들 뭐라는 거야?' 이러고. 그 역사적 근거가 되게 빈약한 얘기들이거든. 특히 뭐 대표적인 게 김치 논란이 있었죠. 한국 분들한테는 얼탱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야채 절임 음식을 파오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김치도 파오차이라고 지들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중국 거네." 이러고 지들이 먹겠다라는 거야. 이러니까 야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좀 장난하나? 이거 역사 가지고 니들 이론 뭐냐?' 여기서 일단은 이제 민족적인 감정이 막 상해 버린단 말이죠. 어 이 중국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파오차이를 김치의 원료라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우리의 김치는 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으로 올라가. 훨씬 오래전으로 올라가서 종류도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미 다 틀려. 우리 중국이 우리 역사를 아예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16 세기 전부터 남았어. 근데 중국은 애초에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싹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파오차이보다 어 그게 피클과 더 가까워. 김치랑은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먹는 형태의 이런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뭐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김치 역사는 훨씬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 애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내고 뭐 하여튼
지어내. 근데 애초에 한국에서 이렇게 즐겼던 김치라는 게 고춧가루 이전에는 뭐 무슨 무라든지 뭐 동치미라든지 파김치라든지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고. 그래서 중국 애들은 상상도 못하는 음식으로 우리는 이미 구현해 먹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바보같이 얘네들이 우겨대니까 이런 멍청한 소리가 나고, 지들이 그러면 뭐 피클이 더 먼저게? 하여튼 중국 애들 다 지들이 먼저래. 근데 싹 다 역사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예. 그냥 파오차이라고 부르다가 파오차이로 부른 걸 우리나라 거랑 이제 합쳐서 부르다가 얘네들이 지들 거다로 우겼는데, 이게 역사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중국이 거론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뭐 그 김치를 소비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모순이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한알령을 할 때 같이 자기네들이 금지하자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김치 먹지 말자였어. 김치가 지들 음식이었다면 한알령 때 왜 김치 금지 운동, 김치 거부 운동을 왜 했겠어요? 그게 바로 중국이 파오차이를 김치로 주장하는 것의 모순점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야. 애초에 중국은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알령 때 김치 금지 운동을 했다는 데서도 이 중국의 모순점을 알 수가 있고요. 파오차이는요, 얘네들은 그냥 염장 채소 형태야. 그래서 이게 그냥 피클에 더 가깝지 김치랑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응? 심지어 우리 김치들은 어디다가 넣어요? 장독대에다가 넣잖아요. 중국에서 장독대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조선족들이 김치를 먹으니까 이거 우리 역사라고 하는데, 조선족은 미국에서 사는 중국계가 더 오래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런 주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중국 애들이 이런 음식 말고도 또 무슨 동북공정 중에 고구려가 지들 땅이다 막 이렇게 우겨댄단 말이지. 이거 뭐 고구려도 우리 땅이고 한국도 다 우리 거야 뭐 이러고 우기고 싶은데, 정작 웃긴 건 중국의 그 역사 중에서 조선족을 학살한 역사가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얼탱이가 없는 거야. 얼탱이가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예를 들어 중국의 김치 역사에서 얘네들이 김치를 지금의 우리가 배추 절임으로 배추를 절여 갖고 이렇게 먹게 되는 역사적인 뭐 어떤 기록물이 있거나 있냐고. 없단 말이야. 중국의 어느 기록에도 지들이 먹는 파오차이가 배추 절임 형태로 갖고 고춧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버무렸고 먹는 형태로 발전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내가 독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독도 관련한 건 이미 일본이 독도라는 땅이 있는 줄도 몰랐을 때 우린 기록을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그 오랜 그 어디에도 지금 같은 배추 절임의 형태로 고춧가루 뿌려 먹는 형태로 발전했다라는 거 우리나라엔 기록이 다 있어. 옛날에 물을 절였고 먹었을 때부터 동치미를 먹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어져 오는 기록이 다 있다고. 요리 방식이 다 있어. 자세하게 써갖고. 중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파오차이와 김치는 1도 관련이 없어. 거기서 왔다는 증거 1도도 없어. 우리는 이미 종류도 다양해. 중국은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싹 다 거짓말이야. 얘네들은 김치의 발전 과정이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야. 일본이 독도 얘기를 할 때처럼. 근데 일본은 뭐 독도나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런다지만 얘네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잖아.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야마가 돈다고. 여기에 이제 한알령까지 때려지면서 난리를 치는데 더 야마가 돌지.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면은 이제 중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 전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한 40% 가까이가 이 중국 쪽인데, 그중에 이 수도권 서울만 치면 서울의 절반이 조선족이야. 이 노동자가. 서울의 외국인 노동자 절반이 조선족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지방으로 뭐 베트남이고 이런 사람 다 지방 가 있는데, 유독 수도권 쪽, 이 서울 쪽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아마 이 집안일 쪽 이거 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겠지. 가사 도우미 쪽. 그러니까 더더욱 그 뭐 젊은 층들이든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접촉률이 외국인 노동자면은 뭐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사람보다 조선족을 더 많이 겪게 되니까 반감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이민자들을 자꾸 내쫓으려고 하고 이민자들 뭐 그만 좀 들어와 이러고 막아버리잖아. 왜 그러겠어? 이게 우리 원주민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거야. 근데 단순히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실은 임금을 하향 편준을 시켜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국민의 노동력을 오히려
상쇄시켜 버리고 이쪽으로 이제 해소가 돼 버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자국민의 불만이 커져. 그러면 그 자국민의 불만 중에 누가 크겠어? 젊은 애들이 클 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게 프랑스 소요 사태예요. 90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 프랑스가 너무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막 준 거야. 막 준 거야. 뭐 프랑스에서 애만 나면 그냥 바로 국적 주고 뭐 의료보험 제도 다 주고 뭐 수술 공짜, 출산할 때 입원비 공짜, 출산할 때 다 비용 다 공짜야 막. 외국 사람이 그냥 와서 나오면 그렇게 돼. 막 주니까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게 젊은 애들이 그냥 폭동을 일으켜 버려 막. "다 죽어라!" 이러고 막 불태우고 막. 이런 데에서 갈등이 막 있단 말이지. 젊은 애들이 어차피 그런 일 안 해. 가서 너도 도우미 할 거야? 안 해. 어디 뭐 식당에서 서빙할 거야? 안 해.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겪는 어떤 간접적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어떤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 같은 이 감성에 빠진단 말이지.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이라고. 그게 하방에서 자꾸 일자리들을 다 이렇게 잠식을 하니까 경쟁이 더 위쪽으로 더 몰리게 되고 젊은 애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병목 현상에서 취업난이 더 심해진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대상들이 이렇게 반중 정서가 커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면들 저거를 갖다가 우파 너희들이 반중주의를 유튜브로 퍼뜨리잖아요. 야, 그 유튜브를 몇 명이나 본다고 그 뭐 어디 한 줌단 전회가 새끼들이 보는 거 가지고 무슨 놈의 뭐 우리나라 전체가 뭐 암덩어리처럼 퍼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 걔네들이 무슨 놈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 소리 마다마다 다 개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누적되어 온 현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면들이 있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 민족성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돼서 봐야지 이런 식의 해석은 뭐 일본 향할 때랑 중국 향할 때랑 다르잖아. 우리가 더더군다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노동자가 우리나라 와서 서빙을 하거나 가사 도우미를 할 일이 없지. 반면에 이제 중국은 이제 민족성이나 땅이 너무 넓고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 와서 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과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은 그런 면에서 기반이 다르다라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침략사에 대한 뭐 비교 뭐 이거 현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어떤 침략사에 대해서 일본이 충분히 사과와 보상 문제를 했고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말 바꾸기를 안 하고 또 독도 문제를 안 꺼낸다 이러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화낼 이유가 없겠지. 근데 중국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꺼내 갖고 끝도 없이 이런 꼴값을 떠니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좀 보면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뭐 다 지들 거야 무조건. 뭐 피자도 지들 거다. 뭐 축구도 우리 거다. 농구도 우리 거다. 전 세계 모든 걸 다 지들 거다야. 얘 사고가 그래. 근데 이게 인제 뭐 우리가 볼 땐 쪼끔 웃기는 행태인데 그런 행태 중에 인제 어떤 민족적인 갈등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동양권에서는 잘 안 건드리는 게 불문율인데 이걸 인제 중국들이 건드리니까 폭발해서 나가 버리는 거죠. 거기에 인제 일자리까지 차지하니까 여기서 인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거를 요즘에 인제 우파 어디 틀튜브 새끼들이 몇 마디 한다고 그걸로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저렇게 인제 피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우파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 아주 요즘에 조금 좌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쪽의 프로파간다다. 우파들이 이렇게 못돼 먹은 놈들이고 우파 놈들이 이렇게 대책이 없는 놈들이고 우파 놈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튜튜브를 보고 완전히 뭐 이렇게 뭐 "이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우파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팩트 체크도 하고 또 이렇게 국익을 생각하는 우파들이 이제까지 있어 왔다. 그런 한 줌단들 얼마 안 되는 그런 전응아 새끼들을 기준으로 우파를 과잉 대표화시키지 말아라. 일반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 우리나라 한복 뭐 저고리도 뭐 중국 거다. 김치도 지들 거다. 뭐 고구려도 지들 거다. 이 중국 애들도 착착해야지. 착착해야죠. 그런 것들은. 지들도 어 김치 불매운동 해 놓고선 무슨 뭐 지들 거라는 거야. 예. 하여튼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앞서서 이런 우파에 대한 일종의 뭐 프레이밍 뭐 이런 프로파간다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선거를 앞두니까 이제 우파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시켜 버리겠다. 이건 꼴통들이지 이게 우파냐. 이거는 뭐 애들이 극우 즉 폭력적 성향의 민족주의자들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매도치는 거지. 뭐 이런 맥락과 함께 흘러가는 건가요? 갑자기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래. 이거는 뭐냐 얘는 또? 중국 따라하냐?
중도 보수라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명계에선 당 정체성까지 바꾸냐면서 야 이거 진짜 뭐 양잿물까지 마시겠다 이건가? 이재명이 "우리는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 여당은 극우 범죄 정당이다 이러면서 인제 예를 들어 좌가 있고 우가 있잖아. 좌우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 스펙트럼을 요 정도에 있던 거를 여기까지 늘려버리겠다 이거야 지금. 여기까지 늘리고 이걸 우파 쪽을 이리로 미루겠다 이거지. 극우 꼴통으로 밀어버리고 지들이 여길 차지하겠다 지금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이념 헤게모니 싸움을 들어간 거죠. 민주당의 노선은 중도 진보인데 뭔 보수란 얘기가 나오냐? 진성준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정치 이념 성향은 중도 보수가 맞지만 당은 진보 지향." 이건 뭐냐? 이건 뭔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념 성향은 중도 보수가 맞는데 당은 진보 지향. 이건 뭐야? 그럼 무슨 이런 모순된 정당이 다 있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게 딱 좌파지 뭐야. 연일 우클릭 행보를 했던 이재명이가 이제는 하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 두고 당내에서도 파장이 일어났다. 이재명 친명계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맞다라고 했지만 비명계에서는 당 정체성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임의로 바꾸냐.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중도 보수를 맡는 게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국민의힘은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가 중도 보수를 주장하는 거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 중도 보수층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용주의 성장 담론을 강조하고 있는 행보의 연장선으로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가짜 우클릭 공세에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여당이 극우 정당으로 변질됐으니 우리가 오른쪽 포지션도 챙겨야 한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로 약간의 좌클릭으로 이제 좌쪽의 스펙트럼을 가져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한다. 예, 중독중 공략이다. 예, 보수 중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안마다 학자마다 다르지 않냐? 이재명의 발언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 참 재밌구만. 예.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는데 박지영이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거냐?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민주당 지지자께 사과해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역사가 있다. 이 참 구체적인 부연 설명 없이 중도 보수만 부각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면서 당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진단이 내부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야 민주당이 중도 보수래. 야 언제부터 중도 보수가 25만 원 뿌리고 현금 뿌려가지고 하고 뭔 종부세 때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헛소리가 나오고 무작정 임금을 쳐 올리며 노동 시간을 제한해가지고 그냥 무슨 효율이 늘어난답시고 노동 시간 다 줄여. 이딴 게 언제부터 중도 보수였어. 우리가 이제 그 보수와 진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정치를 처음 배울 때도 인문학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증오심과 혐오감으로 배우는 대목에서 우리가 정치를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그게 평생 가더라는 거야. 그냥 전두환이 싫어서 김대중이 싫어서 정치를 하고 노무현이 싫어서 이명박이 싫어서 정치를 시작해.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이 싫어서 시작해. 이딴 식이면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스포츠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더 혐오를 잘하고 누가 누구를 조롱을 잘하면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저주할 수 있느냐의 게임에 불과한 스포츠야 그냥. 그러니 국익과 상관없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내가 배지 달면 되고 내가 대통령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냥 권력 노름, 권력 스포츠가 되는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진보라는 개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선택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하자 이거야. 응?
일단 지르자. 근데 보수의 경우는 보수 자체가 천천히 가는 거잖아. 야, 보수적인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과거의 통계도 보고 하면서 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나가자야. 어느 쪽이 더 우월하냐의 개념은 사실 없어. 둘이 합쳐져서 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둘 다 필요한 요소거든. 어쩔 때는 지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심스럽게 나가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이 둘이 합쳐지지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단적으로 문제가 무조건 지르는 새끼들과 무조건 안 가는 새끼들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어? 이러니 나라가 변화를 한다는 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변화만 해.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 그러면 그 부작용을 바꾸기 위해 또 반대편을 뽑아줘. 그럼 보수가 뭘 해야 되는데 보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러니까 다시 또 얘네가 가. 얘네가 또 막 나라를 망쳐. 다시 보수는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인 거야, 반복. 여기서 지금 우파들도 좌파들도 서로 간에 좀 자중을 하면서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어떤 게 국익을 위한 것인가가 분명하게 어떤 단순히 진보 보수에 갇혀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보라는 것의 철학적 관념, 보수라는 거의 철학적 관념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세상을 이루어내는 만드는 한의 원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런 요소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자료들도 좀 동원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이제 우파는 우파대로의 방법론이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의 방법론이 있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는 사실 방법론을 활용하지는 않은 거야. 그냥 뭐 질러대고 그냥 뭐 막아서고 질러대고 막아서고 뭐 이 무한 반복이니까 사실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질 못했던 거지. 여기에 지금 우리의 문제가 있고 현재의 이제 저 진보 쪽에서는 지금처럼 문재인 때 최저임금 올렸죠. 노동시간 줄였죠. 거기에 종부세 때려버렸죠. 했더니 어떻게 돼? 나라가 씹창이 나더라는 거야. 부동산가 폭등을 해버려. 그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폭등해버려. 이러니까 야, 이 방법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진보 쪽에서도 이론이 끝이 났단 말이야. 솔직히 이 전략이라는 거 노무현 때 끝났어. 노무현 때 이미 종부세로 다 박살난 뒤에는 종부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걸 문재인이 다시 한번 또 망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확인이 된 거란 말이야. 여기에 탈원전도 나가리가 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다 망했어. 그러면 지금 얘네들 민주당에서 얘네들도 문재인 때 썼던 게 아닌 다른 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 이거야 얘네들이. 없다고. 없으니까 문재인 거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 얘네들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면 돈이라도 뿌리자. 돈 뿌리는 건 그래도 좀 나아진 거 아니냐. 이거는 한국은행에서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돈을 뿌리자. 근데 돈을 어차피 뿌릴 거면 이거를 포장을 하자 이거야. 뭘로? 중도 보수로. 야, 보수도 돈 뿌리는 거 좋아하잖아. 너희들 나이 먹은 노인네들 좋아하잖아. 지금 이걸 노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 응?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뿌려야 된다. 돈을 빡빡빡 뿌려서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그 돈 받아서 국민들이 돈을 쓰게 하자. 그러면은 소비가 돌면 성장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네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좌빨식 소득주도 성장의 또 다른 버전인 거야. 이 문재인은 임금을 올리면은 소비를 할 거고 그걸로 성장을 할 거라는 헛소리인데 얘네들은 돈을 뿌리면 그 공짜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테니까 성장이 될 거라는 소득주도 성장,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현금 살포 주도 성장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우파 쪽도 대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파 쪽도 지금은 돈을 뿌려야 된다라는 데는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돈을 뿌리는 건 뿌려. 우리가 지금 야, 우리 돈이 어딨어? 없는데 돈은 뿌려야 된대.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어. 근데 방법이 없거든. 지금 우리 쪽에 방법론을 제시를 못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뿌립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뿌리자고 한국은행 쪽에서는 그냥 더 저소득층에게 집중해서 더 많이 주자. 100만 원씩이라도 주든지. 그 우파 쪽에도 이제 얘기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저소득층한테만 주자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청년 계층한테만 주자라든지 어디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한테만 주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못 한단 말이야. 왜? 노인들이 25만 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당 잡혀 있는 거야 지금 당이. 그 많은 노인들이 표를 줄 사람들인데 그분들 포함해서 25만 원을 지급하든지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제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바로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 모순이 걸린 거예요. 노인 계층들이 사실은 지금 분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버려 있단 말이야. 노인 지지층들이 나서서 "우리한테 줄 거 없다. 우리들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고 우리 국민연금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지 마. 저거는 그냥 청년들한테 줘라. 어디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한테 줘라." 이래 주시면야 국민의힘이 좋아하지. 뭐라도 내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노인들 눈치 보랴 어디 틀트부 눈치 보랴. 야 이거 우리가 청년들한테 주자고 했다가는 노인들한테 그냥 린치 맞는 거야. 이 매국노 놈들아 이러고 이재명만도 못한 놈들아 이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파 쪽이 곤란해진 거라고. 정녕 어떤 이념에 걸맞게 딱딱딱 나가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지. 우파 바닥에서 고령화가 만들어낸 이상한 우파 사회주의가 여기 존재하는 거지. 우파 사회주의는 노인들만을 위한 분배는 상수화가 돼 버렸어. 돈을 뿌린다 그러면 노인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우리는 청년들한테 뿌리겠다." 하고서 들어오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대항을 못 하잖아. 용기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돼. "우리는 그러면은 청년 애들한테 주겠다."라든지 "청년 애들한테 그건 100만 원씩 주자 일단." 이러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제 주된 70대 이상의 노인층 입장에서는 이 고얀 놈들 이 나라의 산업화 일조한 우리 어르신들을 뭘로 보고 "이놈들아 청년부터 챙기자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러고 이제 두들겨 맞거든. 여기서 일단은 우파들의 좀 그 곤란한 지점이 있고 민주당은 이제 고걸 노리면서 "우리가 성장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다 뿌리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면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런 분류가 공감을 얻긴 힘들지.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거는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 내란 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일부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어떤 대통령이 복귀를 하네 마네 이런 단세포적인 이야기에 묶여 있을 때 더 많은 지금 이제 중도층의 경우는 조금도 여론이 바뀌질 않았어. 대통령 계엄 때부터 지금까지 단 1도도 안 바뀌어. 그냥 일관되게 대통령 탄핵에 압도적인 찬성, 내란죄 처벌해야 되는데 압도적 찬성, 야당 정권 교체 압도적 찬성 60%가 나와 무조건. 70대 제외하고 하여튼 중도층은 압도적이야 그냥. 보수층을 합쳐도 다른 연령대 압도적이야 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도 확장을 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얘기 이제 끝났다. 이거는 이미 끝났거든. 중도층에다 판단 다 끝났어. 안 바뀌니까. 그럼 뭐야? 경제야. 경제를 던지자마자 계속 경제 이슈를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저게 우리 쪽을 볼 때는 당연히 정치 고관여층의 입장에서는 얼탱이 없네 이러지만 중도층은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우리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뭘 해줄 거냐를 원하는데 그 얘기가 윤석열 만만세 부정선거 만만세 하는 거 중도층이 1도 관심 없거든. 뭐에 관심 있어요? 저는 경제 얘기 우리가 돈을 뿌려준다 어쩐다 얘기 이럴 때 중도층이 꿈틀꿈틀 거린다라는 거거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걸 의도하는 일종의 어그로라고 할 수 있겠죠. 어그로. 네. 따지고 보면은 원래 민주당은 저런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 근데 얘네들이 저런 식의 지금 여론전을 하고 계속 이렇게 경제 얘기를 주로 꺼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나간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지. 물론 우리도 인제 얼탱이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도 자기 조기 대선을 생각해야 되고 뭔가 이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엄청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 좌파 매체에서는 우파들이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먹혀버린 찐따들로 묘사가 되고 민주당은 경제 얘기를 하면서 막 저런 걸 내부적으로 저렇게 치열하게 막 얘기하는 이런 이미지가 되면 우린 뭐가 남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저런 부분에서 어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금 얼탱이 없는 이야기만 갖고 끝이 아니라 '야 쟤네들은 저럴 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빨리 그러면 경제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뉴스가 나왔네. 아니 이재명 선거법 2심에서 또 백현동 연도 변경 때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아, 이 얘기가 뭐냐? 이재명이가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두 가지의 거짓말을 했어요. 두 가지의 거짓말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야. 이 김문기 씨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 그 투자 사업 관련해서 담당을 하던 직원을 자기가 몰랐다고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대장동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런 용도 변경에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위중성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만하고, 두 번째가 이 백현동 용도 변경 때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야. 이 선거 과정에서 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는데 국토부 공문에 어디에도 압박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백형동 용도 변경의 경우는요, 말이 안 돼. 전 세계도 전무후무한 용도 변경이야. 무슨 단계를 4단계로 올렸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기적을 벌여고 여기에 백현동을 투자했던 애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거든. 그러니까 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이재명 네가 해줬냐 했을 때 이재명이 타당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해. 근데 알고 봤더니 국토부엔 그런 압박 공문이 없어. 그래서 이재명 쪽에 했던 전략이 뭐냐? 이 성남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을 부릅니다. 공무원을 증인석에 앉혀갖고 물어봐. 이재명이 물어봐. 야, 너 압박을 받았지 했더니 아닌데요? 예, 안 받았는데요? 그런 증언이 나왔어. 그리고 유죄받은 거야. 이재명이 한마디로 이제 거짓말이 된 거지.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국토부 압박 없었는데요?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이재명의 거짓말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자, 여기 보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의 증인 역시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오늘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식품연구원 출신의 이모 씨. 자, 증인이 사업 단장을 맡은 뒤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전 공공기관에 매각 지연 책임을 떠넘겨 압박을 했냐라는 이재명 측 질문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 실무 업무를 맡은 김문기에 대해서도 하위 직원이라 내가 몰랐다. 제가 말했죠. 몰랐다 얘기해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김문기 씨가 이 대장동의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몰랐다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대장동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위증을 한 셈이 또 되는 거야. 근데 김문기 씨가 사망을 할 때 유서에다가 내가 위에다 보고했다.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더 많이 이거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 위에서 쌩 깠다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몰랐다는 내용이 자기의 혐의를 어떻게든 숨기기 위한 거짓말로 이제 된 거고, 그게 인정이 돼서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우리에게는 아주 즐거운 뉴스가 나오게 됐네요. 근데 뭐 저 이재명의 저 거짓말은 너무 뚜렷하고 명확하니까 일단은 이재명 측이 저런 공문이 있었다고 말해놓고 공문이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 선거 과정에서 이런 생방 거짓말하는 게 어디 있어? 행정 관련해서 김문기에 대해서도 사진이 다 있는데 몰랐다는 게 어디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더 뚜렷해지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이재명은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거짓말하거나 말을 모호하게 하거나 뭐 애매하거나 이런 인간 안 돼.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 쪽에서 후보가 진실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걸 잘 알려준 대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저 2심 재판도 저 집행유예 2년짜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형량이 감형될 수가 있잖아요. 감형도 결국 50%가 맥시멈이거든. 그러면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무리 감형을 받아도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저런 증인들이 남아서 이재명 말처럼 공문이 여기 쏘이다 하면서 딱 국토부 공문 나오고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습니다. 김문기가 거짓말한 거에 뭔가 나오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1도 없잖아. 그러면은 감형이야. 근데 감형을 100만 원 이하형으로 낮춰야 돼. 그럴 가능성이 없어. 저렇게 세게 맞으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올해 6, 7월까지만 가만히만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도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이재명은 100% 유죄받고 날아가는 거야. 100%. 근데 이런 호재가 다 덮여버린 거지 지금. 나로서는 정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이 2심 재판에서도 지금 불리한 상황이 났고 이재명이 2심 재판이 조만간 결론이 나올 텐데 얘도 3월 달에 2심 재판 결론이 나올 텐데 아마 윤통 탄핵보다 먼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2심 재판의 유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런 사람 내놓을 거냐 이러고 민주당 구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